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7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랑 싸우다 보니까 1년의 반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3개월만 지나면 겨울이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한 네네. 해가 그냥 놀다가 가버렸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놀았다 오르면 서운하니까 코로나랑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싸웠다. 하죠. 사투를 벌였다. 예, 놀다 싸우다 일도 하다 뭐 이제 새로운 네. 미래를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뭐 했죠? 집에서 일하는 방식들도 많이들 고민해 보시기도 했고 네. 안 모여도 된다를 깨달아서 아예 회사가 안 모이는 회사가 생기기도 했대요. 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슬리퍼 신고 동네 어슬렁거리는 거. 아, 네, 그게 전혀 안 이상해 보이는 시대가 돼서요. 근데 세상이 좀 변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산책을 하다가 편의점을 발견했는데 마스크를 안 갖고 온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산책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상대방이 건너편에서 올 때도 서로 이렇게 멀찌감치 자동차 오듯이 떨어져 갔는데 네. 편의점이랑 공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세상이 좀 변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쫓겨나셨어요? 아 집에 가서 마스크 갖고 왔어요. 아, 편의점 가려고 집에 다시 가야 예, 되는. 네. 여튼 예전엔 슬리퍼 신고 어슬렁거리면은 뭐 동네 백수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 그죠 동네 힙스터. 네, 오히려 힙스터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삼선? 됐습니다. 예.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새로운 생활 문화가 시작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 달은 로컬 커뮤니티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로 특집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청춘여가연구소의 정원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정은민 대표님 오셨다. 근데 소개를 할 때 대표님으로 해야 돼요? 소장님으로 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연구소로 끝나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아직 정식 연구소는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소장이라고 부르죠. 아 소장님이시네요. 아, 근데 왠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무슨 현장 관리소장님 뭐 이런 느낌이랄까.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저도. 네. 예. 그 SNS에 올리시는 내용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진짜 뭔가 뚝딱거리면서 뭐 만드는 사진들이 간혹 올라오곤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청춘여가연구소가 그 여가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여가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가 뚝딱뚝딱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꽃밭에 이렇게 둘러싸여 계신 대표님 사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저희 천안에서 했던 그 꽃천안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천안 케어 꽃천안이었어요. 시민 정원 사업이고요. 정원 중심으로 하는 시민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중요한 컨셉은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꽃밭을 만드는 거였죠. 저도 굉장히 사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뭐 노래 덕분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게 있어서 그 전설의 노래 아니에요? 20년 그쵸. 전쯤에. 네. 그래서 예전에는 꽃 옆에 사람이 있으면 꽃에 가려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노래 덕분인지 꽃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꽃 덕분에 사람이 더 돋보이는 예, 그런 새로운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죠. 예, 우리 또 이제 갖다 붙이기 네. 시작하네요. 네, 뭐, 이거 예. 좀 도입부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청춘여가연구소. 그래서 네네. 명칭 때문에 이제 청년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뭔가를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가가 들어가니까는 관광, 레저 뭐 이런 것에 대한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곳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크루들이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변화되는 것을 돕고 그 크루들이 또 흩어져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를 취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신병훈련소 같은 곳이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오, 네. 네. 아, 뭐 예. 크리에이터 공장 같이. 아, 이 느껴지기도 소장님이 하고요. 별단 소장님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계급장에 있었군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청춘여가연구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컬 커뮤니티에 대해서 또 네네. 크리에이티브란 또 어떻게 네.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심도 깊게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해주신 말씀 안에서 또 느껴지는 게 청춘 여가연구소의 청춘을 해석하는 그
그 사람마다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정부의 청춘은 39세입니다. 네, 그렇게 청년을 이제 대상을 지정하다 보니 그런데 저는 청년과 청춘의 차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차이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례로 한 번은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60대 초반 분이셨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 저랑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기 팩트를 자기 그 프로필을 막 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별하고 2년 됐고 아파트는 한 채 가지고 있고 이제 자식들은 독립을 시켰는데 랩하듯이 문 열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네네 하면서 들어드렸더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여기서 누굴 만나게 소개를 시켜줄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여기 청춘여가연구소가 그런 중매를 하는 곳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정보 회사로도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거군요. 네, 신중년 틴더 뭐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청년으로 더 가까운 의미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청춘을 평생의 어떤 그 자기의 그 삶의 활력소 이런 것들로 생각하느냐 의미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접근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청년의 기준은 창진원 2세였죠. 39세까지를 청년 창업, 40세부터는 시니어 창업으로 구분을 해서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만 39세까지 청년인 걸로. 그럼 시니어가 몇 살까지예요? 40세부터 시작인 건데요. 시작. 그 다음에 또 실버 창업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구나. 있어서. 이제 분명히 청년이 60대로 늘어날 겁니다. 네, 유엔 기준이죠. 유엔이 6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슬프게도 노동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65세까지는 너끈하게 노동을 하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청년층이다. 65세 이후부터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신 일하면 언제까지 청년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 인구나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생산적인 인구를 그 파악하는 분석의 어떤 지표서부터 사실은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옛날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도 있는데 이게 아직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지역의 인구 생산력에 대한 게 지표로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약간 요즘 들으면 불쾌한 얘기인데. 예, 맞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에 대한 게 기반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일 건데요. 그 가임기 여성들이 그 학력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맞아요. 2세들을 출산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하지 않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쾌함을 사고 그쵸. 그랬던 적이 있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거의 선사시대급 얘기인데. 네네. 뭐 선사시대는 아니고요. 유사 일에 있었던 일인데 기원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대 아테네, 뭐 고대 그리스에서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역사 방송으로. 남자들이 쌈질해갖고 전사자가 속출하니까 여자들이 동맹을 맺고 애를 안 낳겠다. 남자들과의 동침을 거부하겠다. 총 걸기. 낳으면 뭐하냐, 다 데리고 나 데리고 다 죽이는데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청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다 청춘하고 관련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 청춘 여가 연구소로 청춘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이 연구소가 운영될 거냐 했을 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싶었고 이거를 좀 전 생애적인 그 기준으로 봐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고른 단어가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 선택이셨구나.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름 지어놓고 조금 후회했어요. 청춘이랑 여가가 뭉치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다 그 어떤 타겟팅을 하기에 어려운 굉장히 넓은 전 인생에 대한 범위가 돼버려가지고 이 뭔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컨텐츠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앞서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워라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여가 때문에 직장 간다는 이슈가 이제 나오니까 지금 미리 선점하신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잘 골랐네요. 자칫 뭐 한량들을 양성하는 곳인가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주 4일 일하고 싶고 그리고 일이 아닌 것처럼 일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한량을 컨텐츠화 해줘서 좀 살짝 피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욕 안 먹어요. 한량이라는 얘기가 좋은 의미가 돼서. 자, 여튼 뭐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게 되긴 했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청춘 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방금 워라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주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삶의 가치로서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예.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런 고민을 하셨기에 청춘 여가 연구소가 세워지게 된 건지. 사실 워라밸이 더 붐이 일었던 시기는요. 그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2010년 정도를 지나면서 요때 또 좀 많이 회자됐던 그런 키워드 중에 트렌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게 좀 다른 여러 가지 트렌드에 이제 맞춰서 변화되다가 다시 좀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은 또 워라밸이 아닌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 중심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여가연구소는 일단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생애를 좀 두고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어요. 거기에 워라밸은, 이 균형은 당연히 일과 삶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람이 몰취향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살수록 워라밸이 그 균형이 맞춰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특정 기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가서 강연도 하고 퍼실리테이터로 있었는데 좀 세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 대표님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왜 안 올까요? 근데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뭐가 좋은 일자리일까요? 이 질문이 워라밸과 그다음에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안정을 일종의 뭐 월급을 계속 꾸준히 받는다든지 뭐 이런 쪽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세대에 걸쳐서 좀 이렇게 폭이 나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쯤에 서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깨닫지 못하잖아요. 약간 돈도 쓰고 배워야 되는 느낌인데 꼭 어떤 공부라는 느낌보단 자기 걸 찾아내는 어떤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잘 보면 취향 중심 커뮤니티도 있고 뭐 독서하는 데도 있고 한데 배우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슈를 만난다 정도, 그다음에 학교에 간다 같은 대학교 같은 느낌인데 그동안 이제 뭐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청춘영화 연구소 가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결국 느끼게 된 거는 다들 질문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워라밸을 갖춘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개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사실 그 행복은 그 내 주변까지를 포함해서 이들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둘러싸였을 때, 그래야 그 균형이 맞춰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는 취미 취향의 모임 중심으로 단기적인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했지만 이걸 그냥 넣지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경험해보고 닿았다라는 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섰지만 사실 그걸 나와 같이 이것들을 또 만들어나고 나가고 그리고 즐길 사람들을 그룹핑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 취미 취향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뭐 그 남들한테 보여지면서 어떤 나의 다른 인식적인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건 그냥 어떤 경험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취미 취향에서도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같이 할 그룹핑이 되는 커뮤니티다.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한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내 주변이 다 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 혼자만의 어떤 그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찾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걸 지속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작은 커뮤니티, 큰 커뮤니티 필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양새의 그룹핑이 필요한 거죠. 저 이거 뭔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에 요즘에 나 혼자 산다 이거 유행이잖아요. 연예인들 혼자 사는 거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같이 모여서 혼자 사는 얘기를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런 거구나. 커뮤니티구나. 네네. 이런 생각 드네요. 예,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인지를 누구나 다 사회적 인프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환경이 나를 스스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면 예, 예. 아무리 내가 그 요새 그 말씀하신 유아인 씨가 또 거기 예, 나오셨는데 그 유아인 씨가 굉장히 행복한 그 저택에서 굉장히 자기만의 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을 하더라도 예. 이게 누군가와 소통되지 않았으면 굉장히 고독한 은둔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로 남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액션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연하게 저희가 그 초반에는 좀 더 취미 취향 중심의 컨텐츠 쪽으로 그 많은 모임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걸 계속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 3, 4년쯤 됐을 때에는 무조건 커뮤니티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운 거고 이게 더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겠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집밥 플랫폼 기억하시는가요? 집밥. 전설의 플랫폼. 네네. 네, 집밥 네. 플랫폼 초창기 때에 정원빈 대표님이 거기서 이런 취미 취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다는 거는 이미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집밥이란 플랫폼 통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이제 정원빈 대표님이 뭐 선두주자로 이제 계속 커뮤니티 쪽을 끌고 오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전에 뭘로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 미술관을 같이 가는 네. 도슨트 맞아요. 투어. 근데 보통 예. 보면 이제 예술을 즐긴다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호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편안한 커뮤니티로 그냥 취미 활동처럼 그냥 동네 마실 가듯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그 커뮤니티가 역동성을 갖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 그때 했었죠. 아니 이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면 도대체 몇십 년을 커뮤니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초창기에 제가 저는 원래 또 큐레이터였고요. 예. 그리고 되게 그 현대미술이 주는 쾌감에 대한 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의 또 예술이 던져주는 질문들이 굉장히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하고 잘 닿지 않아요. 예. 사실 미술관의 문턱이 사실 이렇게 낮아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작은 갤러리들은 더더군다나 이 문턱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미술 시장도 이미 붐이 꺼져서 죽어가고 있는 중에 이런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하는 영향을 늘리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어떤 컬렉터를 늘려가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주도적으로 어디서 진행되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갤러리에 사표를 내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그 우리 동네 미술관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들을 지역적인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와 그 주변 그 음식점들과 이런 걸 투어를 하면서 그 도슨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약하게나마 있긴 있었는데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게 2010년, 2011년, 12년 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그걸 같이 연결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그다음에 또 같이 얘기할 거리들을 찾아서 그것들 중심으로 그 작품들을 해석하고 미술을 좀 내 삶의 영역으로 가깝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우리 동네 미술관 산책이었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별로 특이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리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 플랫폼이 없었을 때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목욕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행도 하시고. 예. 사실 그리고 그 니즈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기뻤죠. 그냥 페이스북 아니면 어떤 그런 채널 통해서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는데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몇 명씩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러면서 또 집밥이라는 그 식사 중심의 그 소셜 다이닝 중심의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단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또 든든한 힘이 됐었죠. 그래서 집밥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사실은 그때 만났던 기획자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로컬 커뮤니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녹음 순서로는 세 번째지만 첫 번째 방송을 내보내는 게스트로 정은민 대표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가 로컬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부터 대한민국 커뮤니티계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이거는 사실 부담이라기보다요. 이렇게 하면은 돌맞습니다. 근데 참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마을 중심으로 아니면 공동체라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활동 중심으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일반적인 도시인들한테 가깝게 만들고 공동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삶의 어떤 질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가지게 되면서 이게 표면 현상으로 더 올라오게 된 거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 도시적인 삶으로 조금 끌어내는데 같이 조금 역할을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관한 일들이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서 진행돼 온 것들이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좀 와닿는 게 약간 2000년대 초반에는 공동체 모임 이러면 약간 운동권에 가까워서 일반인들이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특별한 어떤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대표님 기점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쉬운 방향 그리고 나도 가도 되겠다 약간 열려있는 형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로컬 씬 안에서는 정민 대표님이 그런 입지전적이다, 독보적이다 이렇게 빌딩 올리시나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작년도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때 그 당시 주최 측에서 전국에서 50여 팀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쭉 전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과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시류를 같이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서 거기에 대한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그래도 불과 아직 다 1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라 네,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불리기 전에 다 같이 교류하고 만날 때 수많은 분들 함께 하셨던 상황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부 같이 지금까지 좀 이 과정 안에서 만난 분들이 또 정말 더 열심히 잘 하시면서 같이 살아있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좀 와닿네요. 겨울 지나고 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올해가 참 위기네요. 그러네요. 예. 갑자기 어두워졌다. 네, 역시 좀 개론적인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포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실질적인 것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좀 질문을 해본다면 좀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커뮤니티를 만든다라기보다요. 지금에 와서 제가 좀 더 생각하게 된 부분은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내 주변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인프라들이 어떻게 매칭되어야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삶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말이 어렵죠. 네. 커뮤니티는 어쨌든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질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어렵지만 계속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좋은 커뮤니티를 내 주변에 꾸려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그냥 만남에서의 어떤 이게 지속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족적인 어떤 커뮤니티라는 거는 참 분명히 나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인프라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관되는데 주로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내가 주로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장 만족을 느끼는 어떤 장소는 어디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취미 취향을 넘어서 개인이 가까이 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그 해석은 그 개인을 또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더 가깝게 얘기를 드린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혹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에 대한 거를 이건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답은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걸 계속 스스로 답을 내려가다 보면 좋은 커뮤니티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를 좀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단 요즘은 그래도 좀 쉬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이전에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와 큰 달라진 점은 지금은 자원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 자원의 중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혹은 어떤 유튜브 채널 어떤 것들로 방송을 하고 내가 날 드러내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인 개인의 커뮤니티로 본다면 이런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어떤 장소들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색깔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커뮤니티가 좀 더 눈에 드러나 보일 수도 있죠. 약간 요즘에 저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산적 컨셉으로 고기 굽는 분 계신데 성시경 씨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구나 진짜. 특정 취향으로 모여 있으면 개인도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이 본인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그리고 커뮤니티 자체로 볼 때에는 이거는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는 것은 나를 둘러싼 어떤 일부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만이 나를 대변하진 않아요. 요즘 누구도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고요.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엔잡러라는 말도 너무나 보편화된 지금 상황인데 코로나로 더 복잡해지기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중심으로 둔 여러 가지 그룹의 커뮤니티에 자기가 중심에 서서 그룹핑이 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여러 가지 만족들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생겼는데 미대생, 은행원, 스튜어디스, 변호사, 경찰까지 된 분이 특집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멋지네요. 예, 듣기만 해도 멋진데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분 열심히 사셨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그분 많이 여기저기 회자되고 소개되고 인터뷰 많이 되시나 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때 대기업을 퇴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책을 썼을 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어떤 나의 인생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들이 유행이 되는 시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의 균형을 찾아서 직접 나선 사람들에 대한 용기에 대한 걸 아마 우리가 서로 인정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게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더 많은 가능성으로 열린 것 같기도 해요. 저 이거 약간 현실적으로 와닿은 게 뭐였냐면 강연을 나가면 보통은 창업이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를 하면 꼭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질문을 주세요. 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약간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다른 것 같다, 굳어졌다. 근데 우리 가족 내에서도 아이가 됐든 동생이 됐든 아니면 자기 파트너가 됐든 좀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좀 혼란스럽다 이런 질문들이라는 거죠. 제일 적나라한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되나요? 네. 저 그 질문 4번 받아봤어요. 네, 정말요. 슬픈 일이네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비로컬 에디터 편집장 이메일로도 정중하게 질문이 온 걸 봤습니다. 그렇구나. 전공 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국의 불문과 교수님들이 학생 모집하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썰렁한 농담이었는데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서 1부 끊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